태어나자마자 1년 그리고 유아 한 3세까지 왜 그 당시 기억은 없을까?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복원할 수 없다. 근데 이제 해마는 달라요. 아주 폭발적으로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일 100명씩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측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라고 합니다. 퍼펙트 게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인펀타일 엠니지아라고 그래가지고 영아 기억 상실증? 근데 기억 상실 이렇게 부르면 말이 좀 너무 질병 같고 어떤 증상 같으니까 좀 말이 좀 그런데, 특히 이제 흔히 뭐 베이비라고 부르는 영아, 태어나자마자 1년 그리고 유아 한 3세까지, 그때까지 기억은 거의 나지가 않고, 그리고 10세 미만, 10세 미만의 기억은 굉장히 뜨문뜨문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뭘 기억하려고 해도 자세한 디테일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3세에서 5세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세 아이가 내가 왜 1살 때 기억이 안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이게 다 성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그런 것도 쉽게 기억하고, 어저께 뭐 했지? 그런 것도 쉽게 기억하고, 1년 전에 동창회에서 내가 뭐 했지? 그런 것도 쉽게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 그 당시 기억은 없을까? 기억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특수한 종류의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뇌인지 과학에서는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데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시시콜콜한 내 주변의 일상의 얘기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여기 조명도 있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안 오지 이 빌딩, 그런 걸 제가 뭐하러 기억할까요? 아무 쓸데없는 거를. 근데 우리 뇌의 해마라는 영역은 이런 시시콜콜한 걸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 저장했다가 한 번도 안 쓰이게 되면은 결국엔 없어지지만,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기억, 뭐 운동 기능을 배우는 거, 스키 타는 법 배우는 거, 악기 배우는 거, 이런 종류의 학습하고 약간 틀려요. 그런 종류의 학습은 이제 절차적 기억이라고 그래서 뇌에서 그걸 다루는 부분이 선조체라든가 해마 외의 부분들이 그것들을 관장하고, 그런 기억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예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기억만 계속 괴롭히는 거죠. 왜 그때 기억이 안 나지? 그게 이제 일화 기억이.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해마가 일화 기억을 담당한다고 했고, 그 해마의 발달 과정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해마가 무슨 이유에서건 0세에서 3세 혹은 5세 그때까지 계속 뭔가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인의 해마처럼 완전하게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된 것이 오래 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제 rapid forgetting이라고 하는데 빨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망각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해마는 정말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뇌 영역들은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뇌세포의 수만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새로 생겨나진 않습니다, 세포가. 그래서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복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친구 그 뒤통수 때리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도 하죠. 뇌세포 죽는다고. 근데 이제 해마는 달라요. 해마는 그 안에 이제 그 dentate gyrus라는 어떤 해마의 그 하위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상하게 세포가 계속 생겨납니다. 성인이 돼서도. 그거를 이제 신경세포가 계속 생겨난다 그래서 뉴로제네시스라고 하는데, 뇌에서 그렇게 뉴로제네시스, 즉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영역은 지금까지 딱 2가지 영역만 확인이 됐는데, 이제 후각을 담당하는 영역하고 해마만. 그런데 특히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3세 이전에 해마의 그 dentate gyrus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뉴런이 생긴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 신경망에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이제 일하고 있는 부서에 새로운 사람이 매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서에서 막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척하면 척, 서로 눈치만 보면 이렇게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는데, 새로운 사람은 와가지고 계속 이거는 어디다 놔야 되나요? 저거는 어디다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방해가 되죠. 그 다음날 또 와. 그 다음에 또 와.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사람들이 그 기존의 네트워크에 끼어들고 아주 그 학습이 잘 돼가지고 오래전에 있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뉴런.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제 그걸 굉장히 신기하죠.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아마도 해마가 매일매일 겪는 어떤 새로운 에피소드들, 이벤트들, 이거지. 여러분이 뭐 트루먼 쇼 같은 영화 보면은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이 스튜디오에 와서 365일을 촬영을 하더라도 다 다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조금씩 다른 에피소드를 학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그리고
그리고 오래된 세포들은 뭐 아마도 옛날 기억을 하고 있고, 새로 생겨난 세포들은 새로운 것들을 기억하고, 뭐가 그런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 기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마는 아주 비슷한 기억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약간씩 다른 것들로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신경세포가 필요해요. 그렇긴 한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것도 동물 실험 결과지만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뉴로제네시스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매일 한 명씩 오면은 그나마 나아요. 매일 100명씩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 마비죠, 완전히. 업무 마비입니다. 100명이 와가지고 커피는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뭐 밥은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업무가 되겠어요? 근데 그 시기에 폭발적으로 그렇게 수를 늘려놓지 않으면 해마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인력을 그냥 야 저기 100명 투입해라 그러면 이제 100명이 들어가가지고 할 수 없어. 뭐 업무가 마비돼도 할 수 없어. 일단 지금 100명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시기가 있는데 아마도 그 infantile amnesia, 그러니까 영아 기억상실증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뭐 솔직히 0세에서 3세 사이에 뭐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겠어요. 맨날 뭐 젖 먹고 뭐 기저귀 갈고 뭐 비슷비슷한 기억이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물주가 야 업무를 마비시키려면 저때 그래도 마비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대량으로 투입하고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발달상에서 모든 그 뇌 영역들은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걸 갖거든요. 결정적 시기.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걸 밝힌 사람이 뇌과학자가 후벌이라는 뇌과학자하고 위즐이라는 뇌과학자가 두 명이 시각 영역에서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걸 밝혀서 196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는 로렌츠라는 분이 1930년 될 거예요. 그때 거위가 알에서 나온 다음에 13시간인가 14시간인가 이후에 그때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걸 따라다닙니다. 엄마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움직이는 게 나타나도 거위가 움직이는 게 나타나면 맨날 쟤를 따라가자 그러고 또 이쪽으로 가면 쟤를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때에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윈도우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도 아마 우리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그 시기가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아닐까. 그래서 그때 어떤 발달적인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뭔가를 완성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처음 짓는데 막 철근 올리고 뭐 시멘트하고 막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아파트가. 근데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도 무언가를 처리하긴 하겠지만 아마도 그때 처리한 것들은 오래 남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길치는 원래 타고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저는 길치다. 어디 가도 길을 잘 기억을 못하고 남들이 꼭 저를 안내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길치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나요? 근데 그런 분들도 되게 해마 같은 굉장히 파워풀한 기관은 젊고 이상을 겪은 적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은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정상인이 기능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츠하이머 병이 걸려서 정말 해마에 있는 세포가 죽어나가기 전에는, 혹은 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거나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뭐 해마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길을 학습해야 되는, 즉 기억을 형성해야 되는 과정에서 길을 가시면서 이제 딴 생각을 많이 하거나, 혹은 길에서 가면서 길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랜드마크라고 하죠. 건물, 이정표가 되는 것들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뭐 핸드폰을 보면서 간다든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간다든지 조수석에 타가지고 어디를 가면은 나중에 운전을 한 사람만큼 그 길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것도 이제 어떤 주의 집중 같은 것의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억 자체가 형성이 굉장히 어설프게 된 경우, 혹은 아예 안 된 경우인데, 나중에 이제 그 길에 다시 왔다는 이유만으로 길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길친가 봐 그러는데, 기억이 망각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이질적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기억이 순전히 마치 수증기처럼 증발하는 거는 정말 안 썼을 때, 기억을 한번 형성하고 그거에 관한 걸 정말 한 번도 그 시냅스를 건드리지도 않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게 이제 흰금, 파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에서는 the dress 이래가지고 제 눈에는 파란색 드레스인데 거기에 이제 검은 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저게 하얀색 드레스에 이렇게 금으로 된 이렇게 장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저 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사람들도 되게 쇼킹해하고 근데 사실 저런 현상은 뇌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게 논란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뇌에 이거는 이제 감각기관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감지하고 그걸 해석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뇌가 이제 바깥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감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감각기관이 다루는 바깥 세상의 자극은 물질적인 속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기관, 시각이라고 하면 보는 것, 세포들이 색깔을 감지하거든요. 근데 이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종류를 보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RGB라고 하죠. Red, Green, Blue. 그러니까 빨강색, 그 다음에 파랑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의 조합으로 모든 색을 지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라고 하면은 피아노가 건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겠죠. 아주 그 세분화된. 하지만 건반이 5개밖에 없는 피아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5가지밖에 표현을 못 하겠죠. 근데 어떻게 세 가지 RGB 색깔을 코딩하는 그런 세포만 가지고 우리 뇌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볼까? 이런 게 굉장히 미스테리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뇌의 추론, 인프런스, 그냥 제 책에서는 guess라고 말했는데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면 찍는 겁니다. 찍는 건데 요거는 R 80%, 즉 레드 80%, 그린 20%면은 무슨 색이라고 찍는 거예요. 찍는다 그러니까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 고상하게 하려면 추론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찍는 거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앞쪽의 감각기관들은 찍는데 우리가 시험 답안을 찍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막 찍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근거라는 게 대개는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색깔 정보를 전달하면은 그 색깔 정보가 애매한 경우에 이거는 이제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인데 뇌에서 볼 때 감각기관에서 정보가 오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하다. 즉 정보가 불충분하다. 이럴 때 찍게 되는데 찍을 때 주변을 봅니다. 주변을 보면서 상황적으로 정보를 더 자기가 해가지고 그거를 더 완전한 추측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뇌는. 이런 추론을 거의 매 시간, 매 초, 1000분의 1초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 상황도 되게 저런 애매한 판단, 사람들 간의 이견이 있는 착시 같은 것도 그렇죠? 여러분 아마 착시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 얼굴이 보이다가 막 화분이 보이다가 사람 얼굴이 보이다가 화분이 보이다가 그런 착시들을 잘 보면은 주변에 그게 화분인지 사람 얼굴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맥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파티 장소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많다. 그러면 그거 화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착시들은 일부러 그런 맥락적인 요소를 다 없앴어요. 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진도 예를 들어서 애매함을 유발하는 사진들은 대개 백그라운드, 저 뒤에 있는 맥락을 잘 안 보여줘요. 잘 안 보여주기 때문에 저 원래 드레스 색깔은 블루에 블랙 스트라이프가 맞는데 하얀색 드레스에 골드 스트라이프라고 보는 사람들은 저런 류의 밝은 빛 밑에서 저런 블루에 검은색이 있는 드레스를 본 적이 많이 있거나 그런 경험에 의해서 뇌가 실제로 파란색을 아주 밝은 빛에 비춰보면은 저렇게 하얀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사가 돼가지고 특히 실크 같은 거는 이제 반사가 되면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추론을 할 때 그 맥락을 저거는 굉장히 강한 지금 햇살 밑에 혹은 조명 밑에서 파란 드레스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하얀 드레스로 보자라고 그렇게 시각 영역이 학습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저걸 블루 드레스로 볼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맥락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고 저런 현상이 사실은 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저거는 이제 맥락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지하철 동영상을 볼 때 야 이제 기차 들어온다 라고 누가 옆에서 하면은 저게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저걸 보여주기 전에 딱 보여주면서 동시에 기차가 떠나네, 좀 늦었네 하면은 떠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인공지능하고 대비해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왜 뇌는 그렇게 자꾸 찍나요?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찍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빨리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으면은 반응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막 150km 이렇게 던지는데 그 공이 직구인지 슬라이더인지 커브인지 자기가 다 보고 결정하겠다 하면은 그 공을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요번에 커브다라고 그냥 예측을 하고 커브에 맞는 몸 준비를 하고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방망이 스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커브였나 직구였나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브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는데 직구가 들어오면 투수가 이긴 거죠. 자기는 못 치는 거죠. 뭐 파울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그게 이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먼저 하지 않으면 대개 나타난 다음에 분석하고 있다가는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뇌는 오랜 진화의 과정 동안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guess를 하고 추측을 해서 어차피 저기는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때려 맞춘다. 이게 거의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차도 맥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여러분이 그 플랫폼에서 보면 기차가 들어오는 처음 시작이 보이잖아요. 혹은 기차가 떠나면 끝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맥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건데 저 기차는 아주 잘 만든 게 처음과 끝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똑같거든요. 동창회 같은 데 가거나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서로 기억이 다른 경우가 있죠. 저도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연구실에서 미팅을 할 때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억이 없어요, 저는. 제 기억하고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류의 기억은 다시 이제 해마의 기억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왜곡이 생기는 기억은 일화기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일화기억, 서술적 기억이라고 그러죠. 의식적으로 자기가 기억의 콘텐츠에 접근해서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기억, 말로. 해마의 기억은 마치 퍼즐 피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을 잘못 오해하는 게 내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던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그 사진을 어떤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재밌었던 순간을 기억에서 꺼내봐야지 그러면 그 서랍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때 재밌었지 그러고 또 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되게 생각하는 일화기억의 저장과 인출 방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막 1000피스짜리 퍼즐로 만들 수 있잖아요. 퍼즐로 만든 다음에 퍼즐 피스를 1000개를 여기저기 다 흩어놓습니다. 그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파티했던 거 재밌는 기억을 꺼내볼까 하면은 1000개의 퍼즐을 다 빼가지고 다시 맞춥니다. 이거를 재구성한다고 리컨스트럭트 한다고 그러는데 일화기억은 그렇게 리컨스트럭트가 되는 구조로 항상 인출이 되거든요. 근데 대개는 1000개의 피스를 다 못 찾아요. 200개가 없는데 어떡하냐. 대개는 그렇습니다. 아까 감각, 착시나 뭐 이런 거에서도 불완전한 걸 가지고 guess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마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저장할 때는 1000개의 피스를 저장했는데 200개는 어디 가고 없거나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퍼즐 피스가 없는 게 많아지죠. 혹은 손상이 된 퍼즐 피스가 있거나 맞춰놨더니 중간중간 이렇게 듬성듬성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근데 내 퍼즐 피스가 여기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나는 기억을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주 매끄럽게 재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 부분에 퍼즐 피스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메꿉니다. 그냥 창의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네가 이렇게 했지 할 때 이제 저쪽에서 그 퍼즐 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어쩔 때는 자기가 미싱 퍼즐 피스를 메꿨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확신에 차서 이제 막 싸움을 하죠. 말싸움을. 이렇게 저장되는 방식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저장했다가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특히 그 일화기억을 자세히 디테일을 저장하라고 하면 인출해내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화기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는 절대 디테일을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믿어야지 디테일을 너무 특히나 오래 지난 기억이나 이런 것들에 디테일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정서로 돼 있습니다.